사람들이 전부 말릴 때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 결혼이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말 다 무시하고 사랑이면 다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결혼을 강행했거든요. 그런데요,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남편 놈이 저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애라고 임신한 상간녀를 만삭이 되어서 집에 데리고 왔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도 같이요. 그 순간에 제 결혼 생활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하늘은 있더군요. 남편도 시댁도 그날을 기점으로 자기들이 한 선택의 대가를 그대로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가만히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때는 몰랐겠죠. 그 이후로 숨 돌릴 틈도 없이 판이 뒤집혔고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배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숨 돌릴 틈도 없이 몰아쳐서 천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속 시원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후반이고 피부 체형 관리샵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주라고 해요. 제가 어릴 때는 정말 복이 없었어요. 예전에 신년이 돼서 토정 비결을 본 적이 있었는데 30대까지는 인생이 전반적으로 암울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땐 그냥 웃고 넘겼어요. 이런 걸 누가 믿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이상하게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말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 기운은 꽤 이른 시기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수능을 딱 일주일 앞두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엄마 아빠가 효험 좋다는 절이 있다면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오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괜히 불안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요. 엄마 아빠 가지 마. 그런 거 안 해도 나 그냥 시험 잘 볼 수 있어. 그래도 엄마 마음이 그래. 큰일 앞두고 기도라도 하면 좀 더 편해질 것 같아. 수능 앞두고는 다들 이런 거 해. 맞아. 아빠도 수능 볼 때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 그 덕에 운 좋게 추가 모집으로 붙었고 간절하면 또 그런 힘이 생기기도 해. 제가 계속 말렸는데도 두 분은 결국 떠나셨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고 하루아침에 두 분은 돌아가셨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수능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결국 대학 진학도 포기하게 됐어요. 다행히 부모님이 자가였고 남기고 가신 재산이 조금 있어서 몇 달 정도는 그 돈으로 버틸 수는 있었지만 바닥이 났을 때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미 성인이었고 돈을 벌 수 있으니 제가 해야지요. 제 아래로 3살 터울 남동생이 있어서 동생까지 제가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준하나, 우리 이제 돈이 거의 다 떨어졌어. 아무래도 누나가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진짜? 그럼 나도 벌까? 우리 거지 되면 어떡해? 나도 도울게. 아니야, 너는 학생이잖아. 학생은 공부하는 게 할 일이야. 돈은 누나가 벌 거고 너는 누나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해.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동생은 저 몰래 아르바이트를 했고 결국 빗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누나가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말을 안 들어? 누나, 너 아니어도 충분히 힘들어. 너까지 말 안 들으면 누나 정말 너무 힘들어. 미안해. 나는 누나 힘들까 봐 그랬어. 내 용돈이라도 내가 벌려고 그랬어. 지금은 그게 아니야. 차라리 공부 더 해서 좋은 직업 빨리 갖는 게 누나 도와주는 거야. 너한테도 그게 훨씬 이득이야.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그때 누나 호강시켜줘. 지금은 아니야. 그날 딱 한 번 그렇게 말했는데 동생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부에 집중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엄마 아빠 형제분들인 친척 어른들도 계셨지만 다들 하루하루 사는 게 빠듯한 형편이라 물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어요.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였고 부모님 기일에나 얼굴을 보는 사이였어요. 결국 제가 가장이 됐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게 됐고 그렇게 시작한 게 캐디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돈을 벌면서 남동생까지 책임졌어요. 동생은 일을 악물고 공부했고
장학금을 받아 화학과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늘 숫자만 있었어요. 다음 학기 등록금, 이번 달 생활비, 다음 달 카드값. 감정을 느낄 틈은 없었어요. 하루를 넘기면 다음 날이 오고 또 하루를 넘기면 또 하루가 왔어요. 웃으라고 하면 웃었고 뛰라면 뛰었고 집에 돌아오면 씻고 바로 쓰러지듯 잠들었어요. 꿈은 꾸지 않았고 내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이 길어지면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동생이 군대를 다녀오고 3학년을 앞두고 약대로 전과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캐디 일은 살아남으려고 했던 선택이었고 저는 언젠가는 제 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틀었어요. 제일 접근하기 쉬운 쇼핑몰부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전문성이 없는 분야라 그런지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꿨어요. 평소에 관심도 많고 제가 가장 좋아하던 미용 분야였어요. 반영구랑 속눈썹 연장 기술을 배워서 처음에는 방문 시술 형태로 일을 시작했고 그러다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아파트 상가에 비교적 저렴한 매물이 나와서 그곳에 작은 가게를 차렸어요. 단골이 하나둘 늘고 새로운 손님들도 계속 들어오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시술을 받다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경락 마사지나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은 나이 상관없이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서 꾸준히 새 손님도 들어올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알아볼게요. 그 말을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바로 관련 교육을 찾아 배우기 시작했고 경락 마사지랑 다이어트 프로그램까지 함께 도입했어요. 그로 인해 직원들도 두게 되었는데요. 효과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손님이 늘었고 직원들도 어느새 10명이 넘어갔고 가게는 점점 꽉 차기 시작했어요. 결국 확장하다가 한 층을 통째로 쓰게 될 정도였죠. 장사가 잘 되니 자연스럽게 공간이 좁아졌어요. 마침 그 시기에 동생도 졸업을 하고 대학병원 약제팀에 취업을 하더라고요. 동생에게 들어가던 돈이 끊기면서 이제는 저도 제 일에만 집중해도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가게를 더 눈에 띄는 곳으로 옮길까 고민하게 됐어요. 그 얘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큰 결정을 할 때는 여러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사주나 점도 한번 봐봐. 은근 잘 맞을 때 많아. 그래? 그런 건 생각도 안 해봤는데. 알았어. 그래서 가볍게 본 사주였는데 30대까지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어둡고 37살부터 운이 서서히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이사는 괜찮지만 그 전까지는 일만 하면서 살고 결혼은 하지 말라고요. 어차피 이혼수가 있다고까지 말했어요. 대신 30대 후반부터는 큰 운이 몰려오니 그때를 제대로 잡으라고 했고요. 솔직히 저는 심심풀이로 들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만나고 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상가에 있던 수학학원 선생님이었고 그때 이미 1년 정도 만나고 있었어요. 사실 연애의 시작은 저희 둘이 만든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 엄마 덕분이었거든요. 어머님이 어느 날 아들 학원 일로 상가에 오셨다가 제 샵에서 관리를 받고 가셨어요. 그날 저랑 얘기도 잘 통했고 시술에도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몇 번 더 찾아오셨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을 사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시간이 맞아서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이상하게 어머님은 안 보이고 수학 선생님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죠. 어디세요? 저 약속 장소에 와 있는데요. 그런데 아드님이 여기 계시네요. 같이 만나기로 한 거였어요? 허허허. 사실은 내가 둘이 한번 만나보라고 자리 만든 거야. 둘이 잘해봐요. 나는 사장님이 우리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만나보니 사람은 차분했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말도 편했고 같이 있으면 부담이 없었어요. 집안 형편도 여유 있는 편이었고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있었고 어머님이 그걸로 투자를 하셔서 생활에 부족함은 없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솔직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빡빡하게 살아와서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머님도 저를 유난히 예뻐하셨어요. 통화하다가 저랑 같이 있으면 꼭 바꿔달라고 하시고는 둘이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명절이면 음식도 챙겨 보내주시고 남동생이랑 둘이 너무 쓸쓸하게 지내지 말라고 신경도 써주셨고요. 그런 마음이 고마워서 저도 점점 마음을 열게 됐어요. 그러다 만난 지 6개월쯤 됐을 때 어머님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나이도 있고 저도 진지하게 만나던 터라 자연스럽게 승낙했고요. 부모님이 안 계신 상황이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청첩장을 주려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들 결혼 소식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때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 말 안 하면 내가 후회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왜 갑자기? 나는 남자친구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는 거였는데?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앞장서는 결혼은 오래 못 가더라고. 학원 규모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그렇고 돈을 모아둔 것도 없는데 골프 치고 좋은 차 타는 게 마음에 걸려.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그 말에 동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조건 말고 남자친구가 나한테 보여준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 나는 남자친구와 그 사람 어머님이 보여준 따뜻함 때문에 결혼을 결정한 거야. 그리고 돈은 시댁이 많아. 나도 많이 벌고. 시댁 돈은 시댁 돈이고 네 돈은 네 돈이야. 가장인 남편이 돈을 잘 버는 게 중요하지. 이 나이에 돈 못 벌면 솔직히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니? 적어도 너만큼은 벌어야지. 안 그래? 왜 남자가 꼭 여자보다 돈을 더 벌어야 해? 내가 더 잘 벌면 내가 커버하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보여준 진심과 애정은 내가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결혼을 선택한 거야. 너네가 보지 못한 부분을 내가 봤어. 그 말을 듣고 친구 하나가 정리하듯 말했어요. 알겠어. 네가 그만큼 각오돼 있다면 더 말리진 않을게. 걱정돼서 한 말이었고 나도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말한 거야. 결혼 축하하고 잘 살길 바랄게. 그렇게 친구들과의 이야기도 마무리됐고 큰 탈 없이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는 원래 친척들과 왕래가 거의 없어서 결혼식에도 가족석이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그날은 조금 외롭기도 했지만 다정한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으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그때 제 나이는 36이었어요. 결혼 후 친구들이 했던 걱정은 결과적으로 기우였고 저희는 정말 평범하고 즐거운 신혼을 시작했어요. 밤늦게 야식 시켜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 보다가 잠들고 이유 없이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했어요. 하루하루가 가볍고 편했어요. 자기야, 나 요즘 매일 여행하는 기분이야.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나도 퇴근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더라고. 자기랑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그냥 옆에 붙어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 우리 이렇게 24시간 같이 있어도 안 질리는 거 신기하지 않아? 저희가 사는 신혼집은 시댁에서 마련해 주셨어요. 어머님이 아들이 결혼하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인테리어까지 전부 최신으로 해주셨거든요. 이런 좋은 집에서 살다 보니 생활에 대한 걱정은 거의 없었고 그저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신혼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오히려 더 잘 풀렸어요. 홍보를 좀 확장시켰더니 손님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온라인 다이어트 관리까지 맡게 되면서 하루 일정이 빽빽해졌고 매출도 확실히 올라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돈이 들어오는 게 체감될 정도였어요. 대신 몸은 정말 쉴 틈이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점점 바빠 보이지가 않았어요. 퇴근 시간은 점점 빨라지고 집에 있는 시간은 늘어났는데 표정은 오히려 한가해 보였어요. 여보, 오늘 10시까지 수업 있는 날 아니야? 중학생들 수업 있잖아.
아, 걔네 수업 좀 앞당겨서 했어. 그래서 일찍 끝냈지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묘하게 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아파트 상가는 학교랑 바로 붙어 있어서 유동 인구가 엄청 많은 곳이거든요. 대단지 아파트가 여러 개라 아이들도 많고 남편 학원 상가에는 다른 학원도 많고 병원이며 마트까지 다 몰려 있어서 항상 사람이 북적이는 곳이에요. 그 동네가 애들이 많아서 학원 수요가 못 따라가는 곳인데요. 그래서 주변 다른 학원들은 원생 대기까지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 학원만 이상하게 점점 원생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요, 그 의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늦게 퇴근해서 밤 10시쯤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말없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신세한탄을 시작했어요. 내 주변 친구들은 다 잘 나가. 유명 학원 강사에 돈 잘 버는 사업가에. 그런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 왜 그래?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누가 뭐라고 했어? 그러자 남편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그날 있었던 일을 꺼냈어요.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의 이야기였어요. 며칠 전에 어떤 학부모가 찾아왔어. 왜 애 성적이 안 오르냐고, 내 책임 아니냐고 따지더라고. 말이 점점 세져서 나도 순간 화가 나서 애가 공부에 소질이 없는 걸 왜 내 탓하냐고 그렇게 말해버렸어. 그건 솔직히 당신이 좀 잘못하긴 했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학번을 묻더라. 내가 미국 대학 나왔다고 했잖아. 자기 남편도 그 학교 출신이라면서 어디서 기고만장하냐고 계속 학번을 대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 학번 알아서 뭐 하시려고 그러실까? 그래서 학번 알려줬어? 제가 이렇게 물었는데요. 남편이 아주 머뭇거리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나 그 학교 졸업 안 했어.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니면 남편이 잘못 말하고 있는 줄 알았죠.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미국 대학 나왔다고 했잖아. 학원에도 졸업장 붙여놨고. 그게 엄마가 그러라고 했어. 그래야 돈 번다고. 안 그러면 학원 강사 못 한다고. 저는 누가 제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라도 이건 커버를 못 치겠더라고요. 그 말을 하고 남편은 소주를 한 번에 털어 넣었고 그제야 뒷얘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저한테도 유학파라고 했고 학원에는 졸업했다는 그 미국 대학 졸업장이 당당하게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부모가 학번을 캐묻다 수상하다고 느꼈는지 학원에 걸린 그 졸업장을 사진 찍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며칠 뒤 그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다시 학원에 찾아왔어요. 미국 대학에 직접 확인해 봤다는데 남편은 그 학교 졸업은커녕 입학 기록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학벌을 속였다며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말이 막혔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잖아요. 학원에서 원장의 학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알고도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걸 꾸민 사람이 시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 한 사람이 제 남편이고요. 어떻게 이런 위험한 일을 벌이고 또 이렇게까지 무모하게 실행했는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이 끝까지 자기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계속 어머님 탓만 하더라는 거였어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나는 처음부터 학벌 공개하자고 했어. 그런데 엄마가 계속 그러라고 했어. 엄마 말 안 들으면 학원 망한다고. 그렇게 해야 돈 번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건 어머님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이야. 왜 그런 바보 같은 일을 저질렀어? 자기 이름 걸고 하는 학원인데. 이제 어떡해. 어떡할 거야. 저도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남편을 다그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정말 결정타였어요. 뭘 어떻게 해. 나 그 학부모들 다 고소할 거야. 여러 명이 몰려와서 나를 위협했잖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무식한 여편네들.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싹 다 고소할 거야. 제가 거기서 존경심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지금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진짜 한 대 패버리고 싶더라고요. 지금 누가 누굴 고소해? 그 학부모들이 자기를 고소하게 생겼는데 자기를 고소 안 한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많이 봐준 거야. 그러니까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납작 엎드려 있어.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위기 앞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도망치고 남 탓부터 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남편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요.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아주 능숙하게 상황을 정리하더라고요.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사람처럼요. 예, 세아가 미안하다. 사실 우리 아들이 전문대를 나왔어. 그런데 수학만큼은 늘 만점이었거든. 그게 너무 아까워서 내가 순간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아. 다 내 욕심이었어. 이제 학원은 정리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내자. 말이 끝나자마자 행동이 따라왔어요. 기존 학원은 정리하고 다른 지역에서 코딩 학원으로 업종을 바꿔 다시 시작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깔끔하게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게요. 남편도 금방 회복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학원 일에 집중했고 다시 밝아졌고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전혀 편해지지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때 너무 크게 실망해서 그런가 보다 애써 넘기려고 했지만요. 제 안에서는 뭔가 이미 금이 가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남편이 또 사고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코딩 학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남편은 학원 원장들 온라인 커뮤니티에 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오프라인에서도 정기적으로 모여서 정보를 교류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프로그램, 요즘 학군지에서 잘 먹힌다는 수업 방식, 방학 특강이나 캠프, 각종 대회 이야기까지 처음엔 순수하게 학원 운영 정보만 주고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 입에서 갑자기 투자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보, 다른 원장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학원만 하는 게 아니래. 투자를 해야 돈이 된대. 그래야 학원도 키울 수 있다더라. 학원만으로는 답이 없대. 그냥 학원만 해. 투자 공부도 없이 남 말만 듣고 돈 넣으면 100% 망해. 하지 마. 당신이 돈이 왜 필요해? 내가 돈 잘 벌고 어머님이 있는데 딴짓하지 말고 원장 자리나 제대로 지켜. 그러자 남편 얼굴이 굳더니 처음 보는 말투로 쏘아붙이더라고요. 자기는 내가 잘 되는 게 싫어? 싫은 거야? 말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래. 실패도 경험이고 경험은 다 돈이야. 돈 주고도 배우는 거라잖아. 가만 보면 자기는 나를 무시하더라. 내 인생을 통제하려는 것 같아. 당신이나 신경 써. 남편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더니 처음으로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렇게 경솔한 사람인 줄 몰랐는데 이런 사람과 결혼한 제 불찰이죠. 그래도 그때는 어떻게든 막아야 했기 때문에 저도 목소리를 더 높였고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결국 남편에게 투자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말을 받아냈고요. 크게 한바탕 싸운 뒤로 남편은 더 이상 투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걸로 끝난 줄 알았죠. 그 일은 정말 몇 달 뒤에야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는데요. 거실에 두고 간 남편 휴대폰에서 계속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같은 번호에서 몇 분 간격으로 계속 오니까 거슬려서 화면만 확인했어요. 그런데 화면에 연체 통지, 독촉 안내 이런 문구가 뜨는 겁니다. 여보, 당신 폰으로 이상한 문자 계속 오는데 무슨 대출 받았어? 스팸인가? 남편이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얼굴빛이 확 변했어요. 그때 남편은 몇 초 고민하더니 결국 도망가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는지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나 당신 몰래 투자했어. 처음엔 수익이 진짜 났어, 진짜야.
그래서 학원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더 넣었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러더니 원장들 단톡방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잠적했어. 나 사기당했어, 여보. 그 말 듣는데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최근 들어 유행하던 사기 수법과 하나도 다를 게 없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당신 어떻게 해결할 건데? 독촉은 더 올 텐데 어떡할 건데? 당신이 날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당신이 안 되면 엄마한테 말할 생각이었어. 그 말을 듣는데 분노도 슬픔도 아무 감정도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기가 막힐 뿐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이니까 결국 제가 대출을 막아줬고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했더니 남편은 반성하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학원 운영에만 몰두하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시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전했는데 시어머니도 처음엔 놀라셨어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니? 네가 그걸 막아줬다고? 미안하고 정말 고맙다. 여기까지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는 듯 했죠. 그런데 대화가 갑자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근데 있지. 너희 아직 애가 없잖아. 애가 있어야 남자들은 마음이 안정되고 사고도 안 쳐. 너희 나이도 있는데 이제는 슬슬 준비해야 하지 않니? 지금 가져둔 우산인데 검사는 받아봤니? 돈이 많아도 애가 없으면 외로운 법이야. 얼른 애부터 가져. 어디 이상 있는 건 아니지? 남편의 큰 사고 이야기는 금세 묻혀버리고 대화의 중심은 어느새 제 임신으로 옮겨가고 있었어요. 이 집안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해결하려는 방식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엇나가 있는 집이라는 걸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그냥 결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렸던 데에는 정말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임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뒤로 병원도 다녀보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금방 아이가 들어서더라고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뻤어요. 제 안에 새로운 생명이 왔다는 걸 알았을 때 가슴이 꽉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도 그 소식을 듣고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그동안은 애물단지 갖고 사고만 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정신을 차린 사람처럼 굴었어요. 말도 행동도 달라졌고 큰 다짐도 하더라고요. 우리 아기 내가 진짜 잘 지켜줄 거야. 아빠로서 내가 책임을 다할 테니까 잘 낳기만 해. 내가 다 안아주고 다 씻기고 잘 놀아주고 다 할 거야. 당신 벌써부터 좋은 아빠 같네.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지? 알았어. 잘 품어서 잘 낳아볼게. 새 생명이 왔다는 사실에 힘든 입덧도 견딜만 했어요. 내가 정말 엄마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임신팔 주차에 정기 검진을 갔다가 믿기 힘든 말을 들었어요. 의사가 잠시 말을 쉽게 못 잇더니 계류 유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라며 일주일 정도 지켜보자고 했고 그 뒤에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멈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술을 받게 됐어요. 첫 아이를 잃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상실이 얼마나 깊은지요. 눈을 뜨면 눈물이 나왔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울었어요. 우리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하늘나라에는 잘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의사는 흔히 있는 일이라며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했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마음은 전혀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아이를 잃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모험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요즘 애들은 나쁜 것들 많이 먹어서 그래서 문제라니까. 너 혹시 커피 마신 거 아니니? 일한다고 무리한 거 아니고. 아이를 잃은 슬픔 위에 죄인이라는 낙인이 하나씩 찍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저를 막아줬어요. 엄마, 이 사람한테 그러지 마.
누구보다 힘든 사람인데 엄마까지 왜 그래? 의사도 흔한 일이라고 했어. 누구 잘못도 아니고 그냥 약한 애가 왔던 거야. 임신은 다시 하면 돼.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너네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여유를 부려? 지금 낳아도 노선이라 위험한데? 언제 다시 갖고 언제 낳으려고 그래? 너네는 안 조급하니? 시어머니 말은 들리지 않았고 다시 임신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몸 관리에 매달렸고 석 달 뒤 다시 임신했어요. 이번엔 더 조심했지만 결과는 같았고 두 번째 계류 유산으로 또 수술을 했어요. 그 뒤로 병원에서는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됐고 당분간은 임신을 쉬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라는 의사의 권유에 일단 일부터 좀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 대부분의 업무를 저희 샵 매니저에게 일임했습니다. 매니저님, 아무래도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계속 유산이 되는 것 같아요. 당분간은 샵 전반적인 일을 매니저님께 맡기고 싶어요. 괜찮으실까요? 대표님, 걱정 마세요. 제가 최대한 잘 챙길게요. 대표님은 일 생각 말고 몸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그렇게 저는 일을 한 발 뒤로 물렸어요. 주말마다 좋다는 한의원도 다니고 침도 맞고 뜸도 떴어요. 그때는 정말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안 들었어요. 지금은 버는 것보다 몸을 지키는 게 먼저라고 스스로를 계속 설득하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전적으로 매니저님한테 맡긴 지 한 달이 지났을까요? 그때 회사 일이 터졌어요. 매니저가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샵 관련 컴플레인이 쌓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역 카페에 비방글까지 올라왔어요. 환불 요청이 한꺼번에 들어왔고요. 저는 결국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임신 준비는 뒷전이 됐고 몸은 다시 망가졌어요. 회사 상황이 달라지자 시어머님은 태도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혹시 너네 샵 망하는 거 아니냐? 환불이 세도하면 빚내서 물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애도 못 낳는 애가 우리 며느리가 됐나 몰라. 얘,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사기꾼이야? 정말 마음속에 비수가 꽂혔지만 싸울 힘도 없어서 그냥 있었어요. 남편도 점점 저를 감싸지 않더라고요. 말은 안 했지만 그 사람도 흔들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대화는 줄었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집안 분위기를 계속 피할 수는 없어서 시어머니와 다시 연락을 했어요. 안부 정도로 시작했고 밥 한 번 먹자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땐 서로 힘들었고 지난 일은 넘기자고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겉으로는 잠잠해졌어요. 남편도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졌고 저도 한 번쯤은 다시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 여행 얘기가 나와서 여행을 다녀왔고 그 뒤 세 번째 임신이 됐어요. 기뻤지만 또 유산이 될까봐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요. 혼자 병원 다니며 버텼지만 안타깝게도 세 번째 계류 유산 판정을 받았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받은 날 아무에게도 말 안 했던 터라 수술도 혼자 받고 집에 돌아와 쉬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 목소리가 안 좋았는지 아프냐고 물어보길래 혼자 수술하고 왔다고 말했더니 괜찮냐는 말 대신 그럼 집이겠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곱씹을 틈도 없이 잠들었다가 현관문 여는 소리에 깼어요. 남편인 줄 알았는데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몸을 일으켜서 나가보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 있었고요. 그 옆에 배가 눈에 띄게 나온 여자가 있었어요. 만삭이었어요. 설명이 필요 없는 상태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얘, 너 때마침 집에 있었구나. 인사해라. 오늘부터 이 애가 새 며느리야. 이 집 주인이 될 거고 너랑 이젠 정리하려고 한다. 너는 어차피 고아이니까 이혼하기도 쉽잖아. 이젠 그만 우리 아들 낳아주거라. 네?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새 며느리라니요? 정리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이혼하라는 말이세요? 그래, 미안하게 됐다. 우리 애 첫사랑이래.
둘이 벌써 일도 저질러서 애까지 뺐는데 어째? 이제 곧 애 낳을 텐데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제야 시선이 남편한테 갔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말릴 생각도 설명할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화가 나서 없던 기운이 나더라고요. 당신이 설명해봐. 이 여자 뭐야? 뭔데? 미안해. 이 사람이 내 첫사랑인데 우리 신혼 초에 우연히 만났거든. 그때는 별 감정 없었는데 자주 마주치다 보니까 감정이 생기게 되었어. 미안. 그런데 내 애까지 임신했는데 어쩔 수 없잖아. 엄마도 그렇게 하재. 응? 여보, 제발. 이러면서 저한테 막 조르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알겠고, 저기요. 저 여기 이 사람 안 사람인데요. 이런 경우 없는 짓이 말이나 돼요? 죄송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곧 출산 예정일인데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이 여자가 막장이다, 아니다 느껴지는 거요. 딱 들으니 굉장히 날라리 같은 여자 같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요. 머릿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화가 나서 그 순간에는 이성이라는 게 남아있질 않았어요. 소리를 질렀고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그 년놈들한테 화풀이를 했는데요. 물건들이 막 날아오니까 시모가 말을 막 하더라고요. 예, 니녀는 꺼져. 이 집도 내가 해줬고 우리 아들이 이제 자기 애변 사랑하는 여자랑 산다는데 곧 거지될 니년이 나가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싸워서 얻을 게 없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진짜 기가 막히고 정말 어이없는데요. 순순히 나가는 게 아니라 너네 벌 줄 거야. 너네 천벌 받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때 옷 몇 가지만 챙기고 그 년놈들 째려보며 나왔어요. 그 집에서 나와서는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숨도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파트 아래 벤치에 앉았어요. 가방을 발밑에 내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울지도 못하고 생각도 정리가 안 된 상태였어요. 진정이 되지 않아서 심장이 너무 뛰더라고요. 머릿속에서는 아까 들은 말들만 계속 맴돌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 참네. 미친년들, 미친놈.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러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도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앰뷸런스 한 대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가 하필이면 제가 방금 나온 예전 신혼집 그 라인 앞에 멈췄어요. 앰뷸런스에서는 이송운반 배드가 내려왔고 구급대원들은 그 라인으로 분주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멀리서 봐도 상황이 급해 보였어요. 곧이어 한 여자가 실려 나왔는데요. 한눈에 딱 봐도 양수가 터진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신혼집에 남편과 시어머님과 같이 온 그 만상 여자요. 그 여자를 앰뷸런스에 싣고 있으니 다음 엘리베이터로 그놈과 시어머니가 허둥지둥 뛰어나오더니 전화기를 붙들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같이 따라 나오면서 연신 구급대원에게 다급하게 말하더라고요.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애 나온다고요. 양수가 터졌다고요. 어서요. 사거리 산부인과로 가주세요. 엄마, 구급대원들이 알아서 해주셔. 괜찮아. 괜찮으니까 괜히 말 시켜서 방해하지 마. 그 장면을 벤치에 앉아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속으로 지랄한 애를 연신 외치고 있었죠. 앰뷸런스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하는 걸 끝까지 지켜봤어요. 속에서 천불이 끓었고요. 차라리 잘못되었으면 좋겠다는 나쁜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이 애를 좋아하는데 자기 애를 가진 여자라고 하니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게다가 첫사랑이라는데요. 자기 애를 임신한 첫사랑이라니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저런 사고를 치는 인간한테 일말의 미련도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단지가 조용해졌을 때 저는 다시 그 집으로 올라갔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옷이랑 가방,
꼭 필요한 물건들만 급하게 챙겼고요. 그 집에 오래 있고 싶지 않아서 챙길 것만 챙기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근처 호텔로 갔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침대에 앉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다리가 아직도 덜덜 떨리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냥 오늘을 넘기자. 그것만 생각했는데 고요해지니까 오히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방 안은 너무 조용한데 제 몸만 아직 그 집에 있는 것처럼 긴장해 있었어요. 가슴이 꽉 막힌 느낌이 들고 이대로 혼자 있으면 정말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진아야, 나 어떡하지? 지금 호텔이야. 집에서 나왔어. 말을 꺼내자마자 목이 막혔고 참아왔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제대로 설명도 못한 채 울기만 했는데 친구는 바로 상황을 알아차리더라고요. 어느 호텔이야? 지금 혼자야? 거기 어디야?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친구들 4명이 제가 있는 호텔로 한 달음에 와주었어요. 편한 옷차림에 급하게 나온 티가 역력했어요. 너 얼굴 왜 이래? 울지 마. 그런 쓰레기 때문에 울지 마. 무슨 일인지 천천히 설명해봐. 친구들이 제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니 그제야 마음이 조금씩 풀리면서 말이 조금씩 나왔어요. 그동안 유산되었던 일, 남편과 만삭인 상간녀가 시어머님과 함께 집에 들이닥친 일, 별별 몹쓸 말로 절서럽게 한 일, 쫓겨나듯 나온 상황과 앰뷸런스까지 다 말했어요. 말을 할수록 손이 떨렸고 친구들은 점점 표정이 굳어갔어요. 그러면서 한마디씩 해주었어요. 뭐 그런 미친 새끼가 다 있니? 나 그 새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꼭 배신할 것처럼 생겼다니까. 그러자 다른 친구도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그 집 엄마는 더해. 눈이 쫙 찢어져가지고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아래 것으로 내려다보는 그 자세도 너무 싫어.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그런 집안이랑은 엮이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 말렸던 거잖아. 마마보이는 무조건 피해야 하는 존재야. 그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구조야. 절대 고칠 수 없는 거야. 다들 제 편을 들어주며 제가 하는 얘기 다 맞다고 맞장구를 쳐주고요. 물을 건네주고 등을 토닥여줬어요. 정말 큰 위로가 되잖아요. 시어머니가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나보고 고하니까 이혼도 쉽지 않겠냐며 나를 그런 식으로 무시를 하더라? 나 너무 속상했어. 뭐 그런 미친 쌍년이 다 있어. 어디야? 앞장서. 내가 그 시어머니 주둥이 입을 쫙 찢어버릴 테니까. 친구가 오히려 더 화를 내며 욕을 해주니까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날은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밤을 보냈어요. 울다 멈췄다, 말하다, 멈췄다 하면서요.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니었지만 그날 밤은 그렇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밤새 같이 있어주던 친구들은 출근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둘 짐을 챙겼어요. 괜찮겠냐고 몇 번이나 묻고 연락 바로 받으라며 신신당부를 하고 나갔어요. 한 친구가 아는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는데요. 그분을 만나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너 어디니? 취소할게. 목소리가 어제와는 전혀 달랐어요. 다급했고 숨도 가빠 보였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가셨어요? 알아듣게 말해요. 무슨 취소요? 어제 말한 거 다 취소하겠다고. 내가 지금 너 있는 대로 갈게. 어디야? 어디로 가면 되니? 말만 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끊어야 하나 잠깐 고민했지만 계속 어디냐고 묻길래 저는 당황스러워서 호텔 이름을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괜히 말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기다리지 않고 저는 저대로 준비를 하고 체크아웃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나가려고 할 때 프론트에서 손님이 찾아왔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손님이 찾아왔다는 말이었어요. 알았다고는 했지만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 갈 길 가려고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저를 먼저 발견한 시어머니가 제 앞에 서더라고요. 아주 낮은 자세로요. 어제 저에게 모진 말을 하던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아이고, 어젠 내가 너무 심했지? 얼굴이 반쪽이 됐네. 어제는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다. 너 놀랐지? 미안해. 그러면서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잡힌 손을 빼내고 노려봤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어제 저한테 그래놓고선 왜 오늘 이러시는 거예요? 저 가지고 노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경솔했어. 내가 너무 성급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숨을 고르듯 멈추었고 눈은 계속 제 얼굴을 훑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뭐가 미안하신데요? 저한테 이러는 거 새며느리 될 사람은 알고 있어요? 저 지금 이혼 전문 변호사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비키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요. 새어머니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내가 이렇게 빌게. 어제 일은 없던 걸로 해주면 안 될까? 우리 아들이랑 다시 잘 살면 안 될까? 내가 너한테 몹쓸 짓 한 거 알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빌잖아. 저도 악을 쓰듯 말을 내뱉었어요. 어제는 저한테 별별 소리 다 하면서 내쫓아놓고 오늘은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에요? 지금 장난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지 뭐가 잘못됐는지 왜 말을 뒤집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말을 안 했어요. 자기가 순간 미쳤었다, 판단을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제가 미쳤어요? 어제는 이혼시키겠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하루 만에 이러면 제가 받아줘야 해요? 그래, 내가 미쳤었어.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봐주면 안 될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응? 시어머니는 거의 울먹이면서 매달렸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어도 끝까지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침묵하다가 남편이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자기야, 미안해. 나도 속았어. 뭘 속았다는 거야? 내가 알아듣게 말해. 어제 같이 온 내 첫사랑이라고 했던 사람 있지. 나랑 신혼초에 몇 번 만났던 게 다였어.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다시 나타나서는 내 아이라고 하더라. 난 정말 임신한 줄 몰랐어. 출산이 임박했다니까. 애기용품도 필요하고 지낼 곳도 없다니까. 내가 두 집 살림은 못하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가 널 내보내고 그 집에 들이겠다고 한 거야.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잠깐 말을 잇지 못하더니 숨을 삼켰어요. 그런데 어제 자기가 나가고 나서 얼마 후에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실려갔어. 진통을 열 몇 시간 하고 애를 낳았는데 애가 흑인이더라고. 내 애가 아니었어. 나 어떡해? 나도 속았어. 정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그 여자가 사업을 해서 연 영업이익이 100억이라고 했다던데 그 말도 전부 거짓말이래요. 애초에 사업 자체를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뻥을 쳤던 거죠. 100억이라는 말에 혹해서 저랑 이혼하고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첫사랑이 아니라 그냥 꽃뱀이었다더라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고, 정말 몰랐다고, 자기 역시 피해자라며 빌었어요. 제 앞에서는 시어머니가 울면서 매달리고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들 전부 제 인생에서 지워야겠다는 마음을 확실히 잡게 되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설명도 설득도 필요 없었어요. 제 앞에 서 있던 시어머니를 바라보지도 않았고 무슨 말을 하든 듣지 않았어요. 붙잡으려는 손이 다시 뻗어왔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뒤돌아서 걸었어요. 그 길로 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망설일 틈도 없었고 고민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 집 문을 나서던 순간 이미
결혼은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말했어요. 남편의 학력 거짓말, 투자라며 벌어진 대출 문제, 상간관계, 그리고 전날 집에서 벌어진 일까지요. 감정을 섞지 않으려고 애썼고 사실만 순서대로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중간중간 메모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절차 들어가는 게 맞아요. 네, 저도 더 지켜볼 생각 없어요. 최대한 확실하게 빨리 끝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누군가가 상황을 정리해주고 갈 길을 정확히 짚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오갔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전화가 끊기면 바로 문자가 왔어요. 만나서 얘기하자 다시 생각해보자 자기가 다 잘못했다는 말이 반복됐어요. 남편은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정말 속은 거라고 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긴 메시지를 보내왔고요. 시어머니는 집안 체면이 어떻고 앞으로 제가 살아갈 앞날이 어떻고 하면서 울고불고를 섞은 장문의 문자를 시간대 가리지 않고 보내왔어요. 읽다 보면 같은 말이었고요. 그래도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은 정리돼 있었거든요.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은 하지 않았고 그대로 변호사에게 전달했어요. 그게 제가 할 전부였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제가 미리 정리해둔 자료도 충분했고 상대 쪽에서는 더 이상 버틸 명분도 없어 보였어요. 그 과정에서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고 사실만 남았잖아요. 법적으로는 생각보다 정리가 빨랐어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확해서 재판까지 길게 가지도 않았어요. 남편의 외도와 거짓말, 경제적 문제들이 모두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됐고요. 저는 위자료를 받았고 결혼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 중 제 책임이 아닌 부분은 남편 쪽 부담으로 정리됐어요. 시어머니가 개입한 정황도 기록으로 남았고 그 이후로는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조치했어요. 협박이나 회유성 연락도 모두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더는 접근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서류로 모든 관계가 정리됐고 저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요, 모든 게 정리된 뒤에도 연락은 한동안 계속 왔어요. 전화는 받지 않으니 문자로 바뀌었고 내용은 늘 비슷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는 말, 이제 와서야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겠다는 말들요. 처음엔 읽고 넘겼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지니까 슬슬 짜증이 치밀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또다시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그 순간엔 그냥 더는 참기 싫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야, 이 미친놈아, 전화 좀 그만해. 너 때문에 내 일상에 피해를 보잖아.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고 문자하고. 너랑 나 법으로 다 끝난 사이야. 알아 몰라? 이혼했고 판결도 다 났잖아. 그런데 뭘 더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마음이라도 풀어줄 줄 알았어? 웃기지 마. 나 진짜 미안해서 그래. 제발 한 번만. 닥쳐.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바로 고소 들어간다. 너만 아니고 네 엄마도 같이야. 쌍으로 고소 먹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전화하지 마. 알았어? 나 진짜 후회하고 있어. 반성도 많이 했고 그때 내가 너무 멍청했어. 엄마 말만 듣고 그 여자 말만 믿고 너한테 그렇게 한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나도 피해자였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다르게 했을 거야. 제발 한 번만이라도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말이 더 이어질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들을 가치도 없었고 더 얽히고 싶지도 않았어요. 다 잃고 나서 후회하면 뭐 하나요? 그래서 있는 동안 잘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그대로 진행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 쪽에서 제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다는 말을 들었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상간녀가 연락이 와서 자초지종을 들어봤는데요. 몸이 해픈 여자인 것 같아요.
출산이 임박했는데 애 아빠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 하나 물어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마침 의뢰인님 전 남편이 떠올랐고 돈에 약한 거 엄마 말이면 꼼짝 못하는 것도 예전부터 알고 있어서 그렇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진짜 별별 쌍년들이 다 있네요. 어떻게 가정이 있는 남자를 겁없이 건든대요? 제가 개인 사정이 어떻든 가정 있는 남자에게 그렇게 접근한 건 명백한 잘못이라 했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상간녀 소송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선처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와, 그년 날라린 건 알았는데 처음도 아니라고요? 세상에. 네, 그래서 제가 의뢰인님 대신 분명히 말했습니다. 선처는 없다고요. 법대로 간다고요. 현재는 여성 쉼터에서 아이를 키우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위자료는 결국 의뢰인님께 지급되긴 할 겁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어요.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네, 괜찮아요. 시간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꼭 그 죗값 치르게 하고 싶어요. 변호사님, 그나저나 이렇게 끝까지 제 편에서 깔끔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그 집과 그 사람들과 그 모든 일들과 완전히 끝을 냈어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결과를 친구들한테 전하자 다들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말릴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그럴 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고요. 저는 직접 겪고 나서야 그 말을 뼈저리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누군가가 반대한다면 흘려듣지 말고 잠깐이라도 멈춰서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저처럼 별로 겪지 않아도 될 더러운 일까지 겪지 않게요.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에요. 그냥 제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이혼하고 1년쯤 지나서 새 인연이 찾아왔는데 돌아보니 30 후반에 온 사람이었어요. 저를 이끌어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이요. 제 사주에 있는 진짜 인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은 아직 이르고 지금은 이 소중한 인연을 천천히 잘 이어가 보려고 해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